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의 6번째 왕, 단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단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조선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역대급 정통성을 지닌 왕이었습니다. 조선을 태평성대로 만들었던 세종대왕, 그리고 세종의 뒤를 이어 능력을 인정받았던 문종. 세종과 문종의 뒤를 잇는 척통 중의 척통인 왕이었죠. 세손에서 세자, 그리고 왕이라는 정통 루트를 차례대로 거친 조선의 유일한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왕 중 최초로 궁궐에서 태어난 왕이기도 했습니다. 문종까지는 모두 사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그 당시까지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단종의 모습은 삼촌인 수양대군에 의해 강제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제위시절 단종의 모습은 거의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종이 왕위에 오르고 실제 어떤 정치를 했는지 조선의 6번째 왕 단종의 진짜 모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단종이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이름은 이홍유입니다. 조선왕의 이름이 모두 한 글자라고 알고 있는데 왜 단종은 두 글자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학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선의 왕은 대부분 한 글자 이름을 쓰고 그 이름도 매우 어려운 글자를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이름은 일반 신하나 백성들이 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글자에다가 쉬운 글자로 써놓으면 백성들이 이름을 쓸 수 있는 폭이 확 줄어들죠. 이것을 최대한 배려하기 위해서 한 글자를 쓰고 그것도 어려운 글자를 쓰게 됩니다. 단종은 예외적으로 두 글자 이름을 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종이 태어나던 날 불길한 징조가 있었습니다. 척장자인 손자가 탄생했으니 조선시대에는 왕실의 경사가 있으면 죄인들에 대한 사면령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근정전에서 죄인들에 대한 사면 조서를 발표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큰 초가 뚝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단종이 이런 불운한 징조가 있었다면 왕이 되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탈 없이 세종 30년에 세손으로 책봉되고 그로부터 2년 뒤 문종이 즉위하자 세자로 책봉되었던 단종은 무사히 왕이 되는 코스를 밟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척장자 중에 척장자인 단종은 4년간 세자 수업을 받게 됩니다. 또 거기에다가 유전적 요인으로 본다면 할아버지 세종대왕은 공부 천재, 아버지 문종도 실록 기록을 보면 모든 과목에 요령으로 치면 전부 100점을 맞은 인물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자질을 이어받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착실히 제왕학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12살에 왕이 되었지만 어느 정도 왕으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 문종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단종을 낳은 그 다음날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 왕실에서 단종을 지켜줄 어른이 없었다는 상황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말 비극적으로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만 않았더라도 단종은 상당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수양대군입니다. 1453년 10월 10일 계유정난을 통해 촉하 단종 주변의 인물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한 것은 모두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단종은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키는 상황을 전혀 대비하지 못했을까요? 수양대군은 역공을 펼칩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자진해서 명나라 사은사를 자처한 것입니다. 뭔가 자신이 단종을 위협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수양대군이 단종의 혼인까지 청합니다. 단종이 혼인한다는 것은 아들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단종에게 아들이 생기면 당연히 단종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시스템이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수양대군. 경계를 또 풀게 됩니다. 그리고 또 3단계가 있습니다. 그 즉위 원년 주장한 한 몇 달 뒤에는 단종이 어떻게 하면 훌륭한 왕이 되실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 핵심 요약 정리문을 딱 정리해 가지고 올립니다. 단종 입장에서도 수양대군에 대한 의심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에 대한 의심을 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심들이 많아지자 단종이 수양대군을 위한 교서를 발표합니다. 수양은 정말 훌륭한 삼촌이니까 나를 절대 해치지 않는 사람이다. 유언비어하지 말아라면서 수양대군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수양대군이 그야말로 충성맹세문을 올리자마자 거의 한 달 만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계유정난입니다. 계유정난 이후 단종은 완전히 압박을 받게 됩니다. 수양대군은 단종 주변의 세력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단종을 압박하는 작전에 돌입합니다. 단종의 입장에서는 오른팔 왼팔을 다 자르는 것은 이제는 왕위를 내놓으라는 요구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단종이 했던 말, 수양숙부는 주공의 길을 택하지 않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나라의 무왕의 동생으로 어린 성왕을 지키기 위해 어린 왕을 보좌하고 자기는 왕의 자리를 탐하지 않은 그런 주공. 주공은 중국 역사에서 어린 왕을 가장 잘 보필했던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종은 수양대군에게서 주공의 길을 바랐는데 결과적으로 수양대군은 당태종의 길을 선택합니다. 결국 단종은 상왕으로 물러나면서 경복궁에는 세조가 본인은 이궁으로 있었던 창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단종이 어리긴 했지만 상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단종은 조선의 왕 중에 최연소 상왕이 된 인물입니다. 물론 세조는 상왕이 된 단종을 대접하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문안을 하고 사냥에 또 단종을 초대하곤 했고 그렇게 한 1년여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상왕이 된 단종의 외할머니가 은밀하게 찾아와서 성산문 하위지 같은 인물들이 단종 복위운동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일이 발각되면 겨우 부지하고 있던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얘기를 듣고 단종은 지지를 표명합니다. 그러나 복위운동은 발각되고 맙니다. 김질이라는 인물이 너무 두려워서 장인과 함께 밀고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궁에 있던 세조가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되고 관련자 전원 체포 국문을 직접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종을 유배 보낸 곳이 바로 지금의 영월의 청룡포라는 곳입니다. 영월의 청룡포는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유배지로서는 아주 적절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청룡포에서는 단종이 짧게 머물렀습니다. 계속 홍수가 일어나서 영월 객사로 옮겼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도 가보시면 자규르라는 누각이 있는데 단종이 쓴 시 자규사라는 시가 있습니다. 단종이 이렇게 원통한 마음을 담은 시를 많이 썼고 또 청룡포에 가면 단종이 올라서 한양을 바라보았다는 노사인데 그리고 600년 이상 된 소나무 가늠송. 청룡포에는 단종의 이런 여러 유적들이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금성대군의 복위운동까지 일어나니 결국 유배지에 있는 단종에게 세조는 사약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실록의 기록에도 보면 단종이 스스로 목을 메고 죽었다. 이렇게 자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 세조가 사약까지 보낸 거 보면 세조에 의한 죽음임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종은 죽음 후에도 시신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던 것을 당시 영월 향리였던 어몽도라는 사람이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장사를 지내고 그 자리가 바로 지금의 영월에 있는 단종의 무덤 장릉이 있는 자리입니다. 단종의 무덤은 중종 때 단종 무덤을 찾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알려졌고 오늘날처럼 장릉이 된 것은 숙종 때 단종이 복권이 되면서 단종이 죽은 지 거의 230여 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사실 단종과 또 관련되어서는 정순왕후 송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집니다. 왕비 자리에 올랐지만 단종이 노상군이 되어 죽으면서 정순왕후 역시 서인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의 동대문 밖에 있는 종로구 지금 창신동 쪽에 조그만 초가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자지동천 자주빛이 나는 풀이 있는 샘물에서 흰 무명의 옷감에 물을 들여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동대문 위쪽에 있는 여인들이 채소를 많이 공급해서 여인시장이 여기에서 유래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순왕후는 단종과 함께 생활한 기간이 매우 짧았습니다. 단종이 상왕이 된 후에도 함께 창덕궁에 있었지만 단종이 영월로 유배를 가게 되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정순왕후는 홀로 남겨진 채 어려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왕비에서 평민이 된 정순왕후는 바느질과 염색일로 생계를 이어가며 단종을 그리워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동정하면서도 함부로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왕비였던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 정순왕후는 결국 비구니가 되어 출가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숙종 때 단종이 복권되면서 정순왕후도 다시 왕비로 복이 되었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단종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단종은 결코 무능한 왕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세종과 문종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는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었고 4년간의 세자 수업을 통해 왕으로서의 기본기를 다져왔습니다. 둘째, 단종의 비극은 개인의 한계보다는 시대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일찍 잃고 자신을 보호해줄 어른이 없었던 상황, 그리고 권력욕에 눈이 먼 수양대군의 야심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셋째, 단종은 마지막까지 왕으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복위운동에 참여한 것도 단순히 왕위를 되찾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통성을 되찾고자 하는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영월에서 쓴 시들을 보면 원망보다는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넷째, 단종과 정순왕후의 사랑 이야기는 조선 왕실의 비극적 로맨스로 기억됩니다. 짧은 시간 함께했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헤어진 후에도 서로를 그리워했던 그들의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단종이 죽은 지 230여 년이 지난 숙종 때 단종은 마침내 왕으로 복권되었습니다. 이는 단종의 정통성과 그의 비극적 생애에 대한 호세의 인정이었습니다. 오늘날 영월의 장릉과 청룡포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역사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단종의 한을 달래고 그의 짧았던 생애를 기리고 있습니다. 단종의 이야기는 권력 앞에서 무력했던 한 개인의 비극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의와 정통성에 대한 신념을 끝까지 지켜낸 한 인간의 숭고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단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권력의 무서움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합니다. 아무리 어린 나이였지만 단종은 끝까지 왕으로서의 품격을 지켰고 그 모습은 호세에 깊은 감동을 남겼습니다. 오늘 단종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조선 초기의 정치적 격변과 한 인간의 숭고한 정신을 동시에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단종과 정순왕후 그리고 사육신으로 대표되는 충신들의 이야기는 우리 역사의 소중한 자산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선의 6번째 왕 단종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